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에서 이제 당좌자산 우리가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인데요. 자, 재고자산 내용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고요. 자, 목적이 판매, 그리고 생산, 두 가지가 목적인 경우에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상품 그리고 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품하고 제품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상품을 보면 완성품을 외부에서 구입해 와서 추가 가공 없이 재판매하는 재고자산.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뭐만 마진을 남겨 먹는 항목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원재료, 농업비, 경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직접 제조하는 재고자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품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가 사와서 다시 파는 거고, 제품은 내가 팔기 위해서 직접 생산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반제품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었어요. 공장이라고 치면은 외부에서 원재료를 사오고, 자, 이거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생산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원재료를 제조해서 제품이 완성되기 전 제조 과정에 있는 재고자산이다.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게 완성되고 나면은 제품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제품은 뭐냐? 자, 제공품인데 완성이 아직 안 된 건 제공품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저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공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둘 다 완성되지 않은 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원재료, 원료와 밑에 보시면 원료와 재료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되는 원료 및 재료. 자, 그 다음 미착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미자가 아직 미자예요. 자, 미착품입니다. 아직. 자, 착자가 도착이라는 뜻이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미착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미착품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항목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나눠지고요. 자, 선적이라는 말은 선자가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실었을 때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인도되는 조건, 아니면 도착지, 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미착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항목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모품입니다.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 상태의 재고자산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부분 볼게요. 상품 매매 기업은 상품, 미착 상품이 주요 재고자산이고요. 자, 제조기업은 원재료, 미착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이 주요 재고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거를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시세가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매입인데요. 재고자산 매입 대금 및 매입과 관련해 지출한 운반비, 매입 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세금 등의 구입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운반비는요, 뭐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운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고, 매입 수수료는 말 그대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자, 그다음 하역비는요, 이게 상하차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실어야 된다 그러면 뭐 지게차 같은 거, 아니면 뭐 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거 불러서 이제 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역비라고 하고, 보험료, 세금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취득원가로 본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자, 취득 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주의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구입 시 운반비는, 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고요. 재고자산 매출할 때의 운반비는 운반비로 본다. 자, 정리하면은 운반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 있는데, 자, 매입할 때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취득 부대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매출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운반비라고 해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입할 때는 재고자산으로, 그리고 대변에 뭐 이제 외상 매입금, 이런 이제 외상으로 거래했을 때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재고자산 구입하면서 안 줬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요. 아니면 뭐 돈 줬으면 현금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지불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다음 매입 애누리와 환출입니다. 자,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 가격을 인하받는 것을 말하고 라고 했어요. 앞에서 사과 그렸었는데, 자, 이게 뭐 흠집이 있다 그러면 애누리죠. 자, 그 다음에, 자, 너무 많이 썩었어요. 자, 이만큼이 이렇게 썩었어요. 반품해야 돼요. 그러면 매입 환출은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 보시면, 자, 외상 매입금 기존에 앞에서 설정해놨던 항목이 매입 애누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아니면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차변에 쓰여져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은 상품의 차감적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입 할인입니다. 재고자산 구매자가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해 할인받은 금액을 말한다. 자, 그래서 자, 매입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마찬가지 대변에 매입 할인을 인식하면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더 줄여주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순매입액 나왔는데요. 자, 우리 매출액에서도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을 차감한다 그랬었고, 순매입액도 보시면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을 차감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볼 거예요. 티계정이고 상품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자, 기초 상품 가액이 나와야 되고요. 기말 상품 가액이 나와야 되는데, 상품은요 자산이잖아요. 자, 이 차변 항목은 증가하는 항목, 대변 항목은 감소하는 항목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 기초라고 하면은 전기에 있었던 게 올해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 증가한 걸로 보고 기초로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에 순 매입액이 들어와야 돼요. 매입한 것도 상품이 늘어난 거니까. 자, 그 다음 기말은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니까 차감하는, 이제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로 들어올 거고,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제 판매된 금액만큼 차감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 밑에 순매입액을 놓고 보면은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자, 이 총 매입액은 여기 나와 있는 상품 매입 금액과 매입 부대 비용, 앞에 취득원가라고 했던 항목이죠. 여기서 빼기 매입 애누리 할인 환출, 이렇게 세 가지를 빼준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출원가 쪽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의 의의입니다.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매출이라고 하면 매출원가는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해 투입한 비용, 원가를 말합니다. 자, 2021년 1월 1일에 상품을 800원에 매입하였으며 여기다 800원 그럼 이렇게 적어두면 되죠. 자, 2021년 2월 1일에 상품을 10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런 거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분개할 수 있다. 자, 분개를 여기서 좀 먼저 하고 갈까요? 자, 1월 1일에 상품을 800원에 매입했대요. 뭐 돈을 어떻게 줬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현금을 그냥 800원 줬다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일에 자, 상품을 매출했어요. 얼마에? 1000원에. 자, 그리고 현금을 1000원만큼 받아왔다. 이렇게 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뒤에 보시면은 자,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놓고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이 맞았는데 자, 이 밑에 매출할 때 보면은 현금 1000원 받아온 건 똑같아요. 근데 상품을 매출로 잡지 않고 그냥 상품 800원 여기 있던 거 없애주면서 이익이 200원 발생했어요 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잘 사용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분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분개인데요. 자, 1월 1일에 상품 그리고 현금 똑같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할 때 매출 인식하면서 현금 받았다. 지금 제가 써드린 거하고 똑같이 인식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분개는 실무에서는 우리 실제로 프로그램 돌리고 할 때는 12월 31일에 한 번에 인식해요. 물건을 팔 때마다 이 매출원가를 다 계산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계산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매출을 하는 걸로 분개를 하지 이 밑에까지 집어넣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밑에 읽어보면은 자, 상기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른쪽과 같이 매출 및 매출원가를 별도로 보여주는 분개예요. 앞에서도 왼쪽 거는 좀 잘 사용을 안 한다 그랬죠. 오른쪽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매출 및 매출원가를 별도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얼마만큼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판매에 대응하는 원가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원으로 동일한데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에 매출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자 1000원 매출액 분의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80%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출원가 공식과 상품 계정 기록 방법입니다. 자, 상품 매매업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자, 이렇게 또 아까처럼 방금 지우긴 했는데 자, 상품 T 계정을 그려서 자, 기초, 기말, 그 다음에 순, 매입액, 매출원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보시면 기초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 이 두 개잖아요. 두 개 더하고 여기에서 기말을 빼주면 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부터 보겠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이 30원, 단기에 매입한 거 70원, 기말이 40원이라면 여기는 100원이니까 40원 빼서 6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T계정을 통해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계정 이 자리 정확하게 기억해서 여기다 숫자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는 걸로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 계산을 하는 등식이 생기는 어떤 근거는 뭐냐면 대차평균의 원리예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된다. 차변합계가 100원이고 기말이 40원이면 여기가 100원이 되게 만들려면 대변이 매출원가가 60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자, 재고자산은요 우리가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계산할 건데 수량 결정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 기록법입니다. 상품의 입고 출고를 모두 기록해 장부에 의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그 계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 계산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장 보고 마트에서 이렇게 나갈 때 바코드 하나씩 다 찍죠. 그럼 전산에 뭐뭐뭐 팔렸는지 기록이 다 되겠죠. 들어온 거 100개, 그러면 팔린 거 70개 이러면 30개 남아있겠구나. 창고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입니다. 자, 그 다음 실질재고조사법은요. 상품의 입고만 기록해요. 들어온 것만, 매입해온 것만 기록하고 팔린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입고란에 기록한 수량에서 직접 조사한 상품의 실제 수량을 차감해서 판매된 수량을 파악한대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몇 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진열된 거하고 창고에 몇 개 있는지 확인해서 100개 사온 걸로 돼 있는데 20개 남아있네. 그럼 80개 팔았겠구나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요. 실제로 계속기록법은 실제로 창고에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난이나 분실당한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판매된 수량을 직접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중간에 도난이나 분실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요. 혼합법이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해서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판매될 때 계속 기록해요. 그리고 창고 가서 재고조사를 해요. 자, 계속 기록했을 때 70개 팔린 걸로 돼 있어가지고 70개 팔렸다 이렇게 됐어요. 창고에 가서 보니까 20개가 남아있어요. 자, 그럼 원래 100개였는데 70개 팔았으니까 30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20개 남아있대요. 뭐야? 10개 차이 나네? 도난이나 분실당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재고재산이 없어졌다라는 거를 또 이 수량 결정 방법 혼합법을 사용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혼합법으로 이제 수량 결정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자, 상품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계속해서 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재고재산 단가 흐름을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별법입니다. 개별 상품에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서 개별적으로 단가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공이 5개 있다. 그러면 얘는 50원 주고 사왔고 얘는 47원 주고 사왔고 얘는 43원 주고 사왔고 54원 주고 사왔고 51원 주고 사왔다. 이런 식으로 단가표를 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100원이에요. 자, 얘를 팔면요 49원이 남아요. 얘를 팔았더니 57원이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어떤 판매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업종에서는 이 개별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적합하죠. 자, 그런데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고 또 금액도 작고 또 그리고 물건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업종에서는 적용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래서 장점이 실제 물량 흐름과 동일해서 가장 정확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고요. 단점이 거래가 많을 경우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직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주지 않는 이상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 그러니까 선입 먼저 들어왔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선출 먼저 나간다.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장점은 실제 물량 흐름과 거의 일치합니다.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고요. 거의 일치해요. 특히 뭐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거 생산하는 뭐 편의점에다 예를 들어 우유를 판매한다. 우유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매해야겠죠.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실제 물량 흐름과 거의 일치한다. 그 재고자산 금액이 현재 공정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재고자산을 이렇게 3개를 사왔어요. 10원짜리, 11원짜리, 12원짜리. 물가가 계속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중에 2개를 팔았습니다. 이거 2개 팔았으면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야 되니까 2개가 이렇게 팔렸다고 봐요. 그럼 얘가 남아있는 거죠. 얘가 뭐예요? 현재의 공정가치. 얘는 시가를 의미하는데 현재 시가가 12원 하고 제일 가깝겠죠. 이 앞에 거보다 얘가 더 가깝겠죠. 그죠? 이거를 공정가치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단점은 현재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이요. 왜? 자, 현재 판매한 건 현재예요. 근데 대응되는 원가는 옛날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원가가 대응해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가 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현재 판매하는 가격은 올라갈 건데 얘는 옛날에 산 거니까 우리가 남겨 먹는 돈이 더 크다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자, 계속해서 후입선출법입니다. 자, 후입 나중에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가정하에 출고 단가를 결정합니다. 자, 장점은 현재 수익이 현재 원가가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쓴 것처럼 10, 11, 12원 이렇게 써놓으면요. 자, 후입선출에서 두 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 발생하는 거에 지금 최근에 발생한 원가가 대응돼서 수익비용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다음 단점 보면은 실제 물량 흐름과 동일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판다고 가정하더라도 물건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물량 흐름이 동일하지 않다. 재고자산 금액이 현재 공정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 왜? 재고자산은 얘잖아요. 옛날 거가 재고자산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 원가가 선입선출법보다 크게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매출 원가가 커지면 단기 순이익이 선입선출법보다 작게 나오겠죠. 이런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동평균법입니다. 매입할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구해서 이동평균 단가로 출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에 90원짜리를 사왔었어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사오면 얘네 평균 단가 95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자, 장점은 변동하는 화폐 가치를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매입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어때요? 얘가 계속 변동하겠죠. 새로 계산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자주 발생하면 매번 새로운 단가를 계산해야 된다. 이게 단점이고요. 자, 얘는요 매칭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자, 계속기록법하고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동평균법은 물건을 사올 때마다 단가를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건 사오고 팔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계속기록법 하에 평균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총평균법인데, 자, 총평균법은 기말의 총 입고 금액을 총 입고 수량으로 나누어서 총평균 단가로 출고 단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90원, 100원, 110원 이렇게 세 개를 매입했다. 그러면 다 더해서 얼마예요? 300원이죠. 수량은 3개죠. 그럼 개당 100원. 이렇게 해서 총평균 단가를 기말에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장점은 뭐예요? 마지막에 한 방에 하면 되니까 간편하고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아요. 자, 단점은 뭐예요? 기초재고가 기말재고 단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기초가 기말재고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단점이 뭐냐면 기말까지 이 평균 단가 계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매출 원가가 대충 얼마고 기말재고가 대충 얼마 남아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실지 재고 조사법 하에 평균법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주의 보시면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합쳐서 가중평균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재고자산 평가입니다.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수량 파악 방법으로 계속기록, 실질재고조사,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자, 이동평균, 총평균법 합쳐서 가중평균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자, 이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실지 재고 조사법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수량 결정 방법을. 자, 그 다음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비교한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말재고금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순서가 선입선출법이 크고 후입선출법이 작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순서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등호가
이쪽으로 그려질 건지 이쪽으로 그려질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봐서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쓴 것처럼 10원, 11원, 12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냥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두 개 팔고 하나 남았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선입선출법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뭐 나와 있어요? 후입선출법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하고 두 가지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재고 금액과 매출원가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말재고 그리고 매출 원가 두 가지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선입선출인 경우에 자, 두 개를 팔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팔면은 여기 있는 걸 파는 거죠. 두 개. 그러면 매출 원가가 21원이 나와야 돼요. 자, 후입선출은 요거 두 개를 팔 거잖아요. 그러면 23원이 나와야 돼요. 부동호가 이렇게 그려져야겠네요. 그럼 여기 매출 원가 쪽은 부동호가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 쪽을 볼게요. 자, 기말재고 쪽 이 두 개를 선입선출법을 팔고 뭐가 남았어요? 12원이 남았잖아요. 자, 그 다음 후입선출법 밑에 두 개를 팔고 위에 10원이 남았잖아요. 자, 부동호가 선입선출이 더 큰 걸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부동호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동평균, 충평균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부동호 방향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얘랑 반대로 가면 되죠. 매출원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총이익은 어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반대쪽으로 간 거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기순이익 작아지니까 반대로 그려진 거고 법인세 비용도 당기순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세 비용도 당기순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커지기 때문에 얘는 당기순이익을 따라간 거다. 그래서 통상 문제로 나오는 건 기말재고하고 매출원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따로 필기해 놓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가법입니다. 자, 저가법이란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가법의 발생 사유는요. 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재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요 위에 있는 거 좀 다시 얘기를 하면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시가 그리고 장부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시가와 장부가 자, 여기 취득원가가 장부가예요. 시가하고 장부가 중에 둘 중에 작은 걸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자, 밑에 보면은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장부가보다 시가가 더 떨어질 수 있고요.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서 장기체화됐대요. 그럼 뭐예요? 1년 내에 판매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안 찾는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다. 뭐 아니면 생산에 투입할 수 없다. 생산에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거나 원재료에 아니면 진짜로 찾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생산을 하는 게 손해여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진부화하여라고 했는데 진부화가 뭐라고 했냐면 유행에 뒤처지는 거라 그랬어요. 유행에 뒤처져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기술이나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판매 가치가 하락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 회사가 브라운관 TV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다 LED, LCD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만 열심히 브라운관 모니터를 만들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진부화됐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했다. 뭐 원재료 말고 다른 뭐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연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어서 이게 이제 생산이 이루어질 때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환경 부담금 같은 게 늘어나서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라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저가법이 발생한다. 자, 그럼 저가법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재고재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는데요. 자, 금액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자, 재고재산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재산 차감 계정인 재고재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차변에 재고재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항목을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면서 재고재산 평가 충당금 혹은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도 해요. 재고재산 평가 손실 충당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요. 자 취득원가에서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했는데 자 순실현 가능가치는 뭐냐면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한 항목을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한 순실현 가능가치를 차감해 주시면 재고재산 평가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의 부분 보겠습니다. 재고재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재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순실현 가능가치는 공정가치, 자 판매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래서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가치 보면 현행 대체 원가 자 이거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현행 대체 원가를 지금 산다면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사야 되는 금액 있죠? 그게 시가겠죠. 이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를 우리가 순실현 가능가치,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재고재산 평가 손실의 환입입니다. 자, 저가법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하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숫자를 넣어볼게요. 자, 원래 100원이었어요. 자, 근데 평가 손실이 일어나서 5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떨어졌을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이렇게 걸었잖아요. 자, 그리고 숫자는 50원씩 이렇게 잡아놨겠죠. 자, 그리고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상황이 해소돼서 새로운 시가가 나왔대요. 자, 그리고 원래 장부금액보다 상승했대. 120원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뭐래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상의 선을 긋고 100원보다 넘어가는 부분은 인정 안 해주면 되는 거죠. 얼마 회복시키면 됩니까? 50원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재평충이라고 그냥 쓸게요. 줄여서 50원 잡아주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평충이라고 하죠. 이것도 충 환입 50원 잡아주시면 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장부금액보다 높게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수량 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정상감모손실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준과목을 쓰는데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인 감모손실도 마찬가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준과목을 쓰는데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둘 다 재고자산 대변에 차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가법하고 감모손실, 이제 수량 차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기말 재고를 표현할 때 첫 번째 장부상 재고가 있어요. 자, 이 장부상 재고는요 수량과 그냥 단가를 곱해서 계산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항목이 저가재고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자, 수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단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단가가 둘 중에 작은 거예요. 시가하고 장부가하고. 자, 이 시가하고 장부가하고 차이가 발생해서 저가법으로 인식되고 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애가 인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실지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량을 확인해 봤더니 수량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수량에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감모 손실에는 정상 감모가 있고 비정상 감모가 있습니다. 자, 정상 감모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거고요.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둘 다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재고자산을 대변에 써주는 이런 분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부상 재고, 저가 재고, 실지 재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이 좀 덜 이루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감모 손실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상 감모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관리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량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밀가루를 쌓아놓는 창고에서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쌓아놓는 창고에서 쥐가 이제 맨 밑에 있는 밀가루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파먹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관리를 열심히 해도 이 쥐가 박멸이 되지 않는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해충이나 이런 벌레, 이제 해충이나 아니면 이런 쥐나 이런 설치류 같은 것들 이제 제거해주는 업체들 있잖아요. 위생업체. 이런 데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상 감모로 보고 매출 원가로 봅니다. 자, 그런데 비정상 감모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직원이 배고프다고 밀가루 푸대 들고 집에 가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를 잘했다면 수량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하나는 매출 원가로 가고 하나는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근데 대부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문제로 거의 한 95% 이상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 경우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경우는 출제가 좀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두 개가 헷갈린다. 그러면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만 회계 처리를 기억을 하고 계셔도 시험 문제 나중에 출제됐을 때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재고자산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생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T계정을 그려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거나 하는 항목들도 좀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